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에너지 지식탐구, 탄소 중립을 위한 키워드는 MC 손민아입니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교환하고 사용하는 활동인데요. 경제활동을 하려면 노력을 들여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야만 하는데 여기에 투입된 노력을 바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경제활동은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고갈과 기후 위기에 대비하려면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낭비의 시대. 인류는 문명을 이룬 이래 어딘가로부터 계속 에너지를 얻으며 경제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나 동물의 힘, 산업혁명 이후에는 무생물에 담긴 화학적인 에너지를 주로 사용했죠. 이처럼 경제활동에는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GDP가 성장할수록 에너지 소비량도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경제활동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경제가 성장할수록 반드시 일정한 비율로 에너지가 늘어나야 할까요? 잘 살려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말랐습니다. 같은 양의 양분으로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양, 즉 양분을 사용하는 효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제에서도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을 할 때는 부가가치를 만들 때 가급적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가 소비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어서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이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인 만큼 탄소 배출량도 줄어드니 환경에도 이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에너지의 비용을 매우 낮게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경제권이 세계 무대로 확대되면서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판다는 것이 경제활동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이 만들수록 재화의 개당 고정 비용이 줄어든다는 원리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석 연료 가격을 가급적 낮게 유지한 결과 많은 에너지를 들여 많은 제품을 만들어 많은 곳에 파는 방식이 현대식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량의 부가가치를 생산해 경제 발전은 어느 때보다 빨랐지만 에너지와 자원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경제가 자리 잡고 말았죠. 지속 가능성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성입니다. 현대의 인류는 막대한 에너지를 희생해서 부를 창출하는 데 익숙해 왔습니다. 에너지의 효율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은 에너지 자원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재화의 불필요한 이동을 줄여서 에너지 효율을 복원하는 데 있습니다. 기후 위기 역시 이전 시대에 비해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데서 비롯됩니다. IEA 자료와 연구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 특히 전 세계적인 대량 생산 체계가 완성된 1950년대 이후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2019년 기준 세계 에너지 사용량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하면 20배가량, 1950년대 기준으로도 8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지속 가능성의 관건은 바로 에너지인 것입니다.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 사실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원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100년도 더 전부터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닌 자원이 유한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죠.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 18세기까지 유럽에서는 석탄이 거의 무한한 자원처럼 여겨졌습니다. 캐낼 수 있는 양에 비해 사용량이 매우 적었으니까요.
그러나 19세기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발전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면서 화석연료가 언젠가 고갈될지 모른다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화석연료를 캘 수 있는 기간 그림처럼 남은 양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지만 언젠가는 고갈될 자원이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산업혁명 후발주자인 독일에서도 19세기 말이면 에너지 부족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식민지가 적었던 독일로서는 본국에서 생산되는 자원에 의존해야 했기에 더 절실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한 사람 중에는 연력학 법칙을 발견한 루돌프 클라우지우스나 사회학자 막스 베버도 있습니다. 이들은 화석연료가 고갈되면 당시의 경제 질서가 끝날지도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19세기 유럽인들의 걱정은 결국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면 대규모 경제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는 위기감에서 나왔습니다. 경제적 지속 가능성의 개념이었던 셈입니다. 석탄이 언젠가 고갈되는 자원이라면 현재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안에너지를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고갈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땅에서 캔에 사용하고 나면 사라지는 자원은 영속성이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나 고르게 얻을 수 있으면서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은 어떤 것일까요? 해답은 태양이었습니다. 1909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비렐름 오스트발트는 과거에 사용하던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미래가 있다며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12년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국가 간 빈부격차를 줄이자는 아이디어도 이탈리아에서 나왔습니다. 화석 연료가 부족한 적도 근처의 저개발 국가에 경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로 태양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경제를 성장시켜 국가 간 빈부격차도 줄이고 열강의 소비 시장도 넓히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지금의 국제원조와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이러한 논의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오기스트 무시와 같은 발명가들이 태양열을 모아서 활용하는 장치를 개발해 파리 만국박람회에 선보인 것이죠. 1913년에는 미국의 사업가가 이집트에 세계 최초의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향은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은 이미 당시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는 양수 펌프와 방앗간 용도로 풍차가 가동되고 있었고 증기선 이전의 선박은 바람을 이용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유럽 곳곳에 널린 풍차에 발전기만 붙이면 아주 간단하게 풍력 발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풍력 발전기는 세계 최초의 화력 발전소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출현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블리스가 1887년 자신의 별장에 전구를 밝히기 위해 설치했죠. 이어 미국에서는 지금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종류의 풍력 발전기가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발명가 찰스 브러쉬가 자신의 연구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17m나 되는 거대한 회전 날개를 지닌 발전기를 만들었죠. 20세기 초에 이르면 덴마크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제작된 발전 전용 풍차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풍력 발전기는 미국과 독일의 농촌에 전기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덴마크는 1918년부터 전력 소비량의 3%를 풍력 발전으로 충당할 정도였죠.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가 전례 없는 호황기에 들어서면서 대한 에너지는 잊혀졌습니다. 화석연료가 충분히 저렴해지고 널리 보급되면서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국가들은 전쟁 이후 복구를 위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썼으며 발전소를 앞다투어 지어가며 에너지 사용을 장려했습니다. 물론 석탄과 석유가 유한한 자원이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채굴 기술이 발달해서 19세기에는 상상하기 어렵던 수준의 화석연료를 생산한 탓에 모두가 상황을 낙관했습니다. 이때를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도 하죠. 이러한 움직임은 1970년대까지 지속되어 에너지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무비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생각할 것도 없이 경제 성장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무작정 늘리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 국제유가가 급등한 오일 쇼크 이후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화석연료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던 탓에 전략적인 에너지 수급 정책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학자들이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려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선진국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풍력의 선두주자 덴마크에서는 이미 1975년이면 전력 시스템을 풍력과 태양광 중심으로 바꾸자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죠. 특히 1970년 미국의 에이머리 로빈스는 현대 에너지 전환의 이론적 토대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연성 에너지 경로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의 화석 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재생 에너지와 효율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연성 에너지 경로란 소비 중심의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체계, 경성 에너지 경로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중심의 대규모 중앙 집중형 체계를 말합니다. 경제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분야에서도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인한 낭비가 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화석 연료 중심으로 에너지원을 사용하니 이를 소량 생산, 소량 소비로 전환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에너지 전환 개념은 1970년대에 원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은 경제적인 영역에 한정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1970년대부터 학계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기 시작하면서 1992년 기후변화회의에서 집대성된 형태로 드러나자 기후변화는 국제정치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여러 국가는 에너지 전환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할 사항이 많아 실행이 더딘 정치권과 달리 학계에서는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논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1998년에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아이디어까지 나와 2006년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아우르는 100% 재생에너지 전력망에 대한 구상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기후 위기를 만나 그 해답으로 에너지 전환을 내놓은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이처럼 에너지 전환은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탐구해온 결과 합의에 이른 개념이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거대한 변화를 말합니다. 현재 확립된 에너지 전환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지닙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은 서로 독립되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돼서 사회 전반의 변화를 꾀하고 있죠. 에너지 전환의 첫 번째 목적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학술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란 넉넉한 양이 인간의 기준으로 보기에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현재 생활 양식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더 나은 여건을 달성하기에 충분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인류가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더 발전해 나가기에 충분한 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하되 현재의 인류가 상상 가능한 미래까지 꾸준하게 에너지를 생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전환 초기의 학자들이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를 제일 먼저 생각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한 태양 에너지는 계속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태양 에너지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태양 에너지로 유지되는 지구의 생태계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사람도 살 수 없게 되니 태양은 상상 가능한 미래까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바람 역시 지표면의 강이 모두 말라버린다 하더라도 대기와 태양이 존재하는 한 바람을 일으키는 공기 흐름이 계속 일어나니 인류 입장에서는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두 가지 에너지 모두 인류가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에 충분히 많은 양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전환의 두 번째 목적은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석 연료가 유한한 자원이라는 이유로 에너지 전환이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1970년대부터 기후변화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과 지구의 평균 기온 사이에는 아주 강력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대기 중 탄소가 기온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이 발견되면서 화석 연료로 인한 탄소 배출과 기후변화 사이의 인과성도 분명하게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전환의 목적도 인류가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이용해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화된 지금은 기후 변화 대비가 에너지 전환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에너지 전환의 세 번째 목적은 사회적, 윤리적으로 옳은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곳에 집중된 화석 연료는 말할 것도 없고 자연의 에너지도 질이나 기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양이 달라집니다. 자연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라고 해도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자본이 모자라면 에너지 생산 시설을 건설할 수 없죠. 이처럼 에너지는 다양한 요인으로 불공평하게 분배되는데 이에 따라 경제 발전의 가능성도 제약을 받는데 에너지가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화석연료는 특정 국가만 소유하고 여기에 돈을 지불할 만큼 부유한 국가가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이므로 에너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을 어디에서나 고르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에너지 분배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배 정의는 단지 어느 나라에서나 누구나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미래 세대도 지금 세대만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주요 요소. 이처럼 에너지 전환은 환경,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모두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경제 활동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말은 우리 사회의 경제 시스템과 이를 기반에 둔 사회 구조를 모두 바꿔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각 분야나 여건에 따라서 에너지 전환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에너지 전환을 실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재생에너지, 효율 향상, 절약, 이 세 가지입니다. 각각은 에너지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의 실행 과제를 말합니다. 에너지 전환의 첫 번째 요소는 재생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인간의 기준에서 사용하더라도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현재 알려진 재생에너지원은 화석연료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2015년의 연구에 따르면 전기 1kW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이 풍력은 9.4g, 수력은 11.6g, 태양광은 29.2g, 태양열은 30.9g, 지열은 33.6g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비해 화석연료 발전 중 가장 탄소 배출량이 적은 복합가스 화력은 350에서 400g, 석탄 화력은 750에서 1050g에 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탄소 배출은 상당량이 발전 및 송전 장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 상당 수준 이루어져서 재생에너지 장비의 생산량이 많아지면 1kW당 탄소 배출량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두 번째 요소는 효율 향상입니다. 효율이라는 말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에너지를 경제적 합리성을 따져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발전할 때, 이를 송전할 때, 보관하거나 전압을 변환할 때 등 다양한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며 이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이러한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버려지는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적은 에너지만 생산해도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세 번째 요소는 절약입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양 자체를 줄이면 효율을 향상할 때와 마찬가지로 더 적은 에너지만 생산해도 됩니다.
에너지로 인한 문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과잉 생산이니 절약 역시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에는 적지 않은 자본과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러나 소비 과정인 에너지 사용 단계에서는 별다른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약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즉시 적용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이처럼 절약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일은 에너지 시스템에는 비용 부담이 적으나 에너지 소비자 각각의 생활 양식 변화가 필요하므로 오히려 더 실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대기 전력 소모를 막기 위해 전원 플러그를 뽑거나 연비 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 냉난방 온도를 조절하는 것 모두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절약의 한 형태입니다. 한편으로 효율 측면에서 봤을 때 에너지원은 한 종류일수록 좋습니다. 에너지원이 통합되면 한 종류의 에너지만 생산하면 되기 때문에 효율을 끌어올리면서도 대량 생산에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여러 부문에 배분함으로써 여러 에너지 시스템을 중복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에너지원을 2차 에너지원인 전기로 통일한다면 전기를 만드는 방법만 그때그때 가장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앞에 세 가지 요소에 더해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원을 전기로 바꾸는 전기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석탄을 대량으로 사용하던 용광로마저 중소형 규모에서는 전기로로 바뀌고 있을 정도로 전기화는 상당히 진척됐습니다. 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 전에 에너지 전환과 기술, 정책이 큰 틀에서 어떤 영향을 서로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요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 모든 영역에서 기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높은 효율의 기술을 적용하면 같은 양의 에너지로 더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소재를 활용하면 송전이나 변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고효율 첨단 제품을 활용하면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전환은 기술 수준이 더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한편으로는 정책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면 사람들은 에너지를 가급적 적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무작정 적게 사용하기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적은 에너지로도 생활 수준을 유지할 만한 기술적 기반이 있어야겠죠. 대표적인 사례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입니다. 각국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고자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분명하게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사용 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게 하고 최저 소비 효율 기준을 두어서 에너지 효율이 지나치게 낮은 제품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고효율 제품 사용을 촉진하기도 하죠. 이러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전력 소비량이 줄어들고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사회 전반으로 고려했을 때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소개한 기술과 정책은 탄탄한 연구개발과 산업 능력, 그리고 행정력이 갖춰져야 가능합니다. 모두 선진공업국의 요건이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경제 성장률과 에너지 사용량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즉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오히려 에너지 사용량, 탄소 배출량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도시에서는 디커플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은 에너지 전환의 세 요소 중 효율 향상과 절약이 어느 정도 제대로 운영된다는 의미로 에너지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디커플링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결국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 사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 사용이 문제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은 곧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은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세 영역, 건축, 교통, 발전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